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년. 깊게 팬 상처가 아물기에, 지독했던 아픔이 잊혀지기에, 그리고 한 여자가 이혼의 상처를 딛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기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그 모든 걸 해냈다고 믿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하연, 34살의 유치원 교사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전 남편이라는 단어를 꺼내도 이제는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과거는 때로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여행, 가방에 담겨 침대 밑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시 손대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날은 오랜만에 찾아온 주말이었습니다. 일과 육아에 치여 미뤄뒀던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딸, 아이, 아라는 마침 친정에 가 있어 집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침실 침대를 끌어내 바닥을 닦으려던 순간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석 가장 깊은 곳에 숨죽이고 있던 짙은 녹색의 여행 가방, 전 남편 박민준의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가방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가 떠나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주말 오후였죠. 우리는 다투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혼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는 이미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단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꿈속까지 따라왔던 그 한마디. 미안해. 우린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아. 맞지 않는다고요? 8년간의 연애와 결혼 생활, 그 수많은 기쁨과 슬픔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그는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고 매달리고 울었지만 그는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멀고 지쳐 보이며 깊은 무력감에 빠진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빠르게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용품 몇 가지가 전부였죠. 제가 사준 물건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고 우리의 사진도 그리고 이 가방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오래된 옷들이니까 당신이 좀 버려줘. 그는 뒤돌아서기 전 그렇게 말했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로 마음이 떠났다고, 우리의 8년은 그저 착각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무정하고 잔인한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그의 모습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리려 애썼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친구들의 동정 어린 질문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한 거야? 민준 씨 바람났어? 네가 남편한테 좀 더 잘하지 그랬어. 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답을 몰랐으니까요. 전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혼하자마자 제가 부족한 며느리였다며 일에만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아 아들이 지쳐 떠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침묵했습니다. 그저 딸 아이를 품에 안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더 꿋꿋하게, 더 강하게 살아서 우리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유치원 교사 일도 안정됐고 딸 아라는 날이 갈수록 착하고 사랑스럽게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제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의사 김지훈 씨였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제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가방, 그 갑작스러운 등장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가방을 꺼내자 뽀얀 먼지가 날렸고 지퍼는 살짝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버려야 해. 이미 끝나버린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잔해까지 모두 버려야 해. 과거는 잠들게 둬야 해.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는 이 가방을 남겨두고 갔을까? 정말 낡은 옷뿐이라면
왜 그냥 가져가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성은 멈추라고 저 가방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머리핀으로 낡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가방 뚜껑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과거의 냄새, 제가 아직 박민준의 아내였던 시절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낡은 옷가지를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더는 입지 않는 셔츠들, 색이 바랜 청바지들, 그것들을 덤덤하게 쓰레기 봉투에 담아 이 모든 것을 끝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내부는 마치 주인이 그 어떤 것도 흐트러지길 원치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반듯하고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부드러운 짙은 남색 벨벳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벨벳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멈추고 극심한 충격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가방 중앙에는 국내 대형 은행의 붉은색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예금주 서하연, 수익자 박아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나와 내 딸의 이름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숫자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5억 원, 5억 원, 숫자로 그리고 한글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도 만져보기 힘들 것 같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걸까? 왜 그는 이렇게 큰 돈을 저와 딸에게 남긴 걸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이건 위자료인가? 아니면 동정인가? 처음 든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모욕감이었습니다. 이 5억으로 그 차가웠던 이별의 상처를 전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하지만 그 아래에 놓인 다른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장 옆에는 낡아 보이는 짙은 갈색 가죽 커버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결혼 전 우리의 연애 5주년을 기념하며 제가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하겠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저는 그가 그곳에 단 한 글자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벌써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여기에? 일기장 아래에는 조심스럽게 철해진 옅은 푸른색의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마치 진료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진료 기록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맨 아래에는 파란색 리본으로 묶인 A3 크기의 스케치 뭉치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전부 목탄으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모든 그림의 주인공은 단 한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웃고 있는 나, 책을 읽는 나, 요리하는 나, 잠들어 있는 나, 그림들은 아주 서둘러 그린 듯 선이 떨리고 있었고 미완성인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여자의 눈빛만은 놀랍도록 생생하고 애틋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간 제가 박민준에게서 더는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억 원이 든 통장, 낡은 일기장, 진료 기록 서류, 그리고 나의 초상화들.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한 가방 안에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맞지 않아라며 차갑게 떠났던 무심한 박민준이 어떻게 남몰래 나를 그리고 나와 딸에게 전 재산을 남길 수 있었을까?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던 건강한 그에게 왜 이렇게 소중히 보관된 진료 기록이 있는 걸까? 그리고 저 일기장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과거의 달콤한 사랑의 언어일까? 아니면 현재의 원망 섞인 문장들일까? 저는 거대한 비밀의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로 향하는 문. 처음의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참을 수 없는 혼란과 궁금증이 차올랐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지난 3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 이별에 대한 해답이 아마도 저 짙은 갈색 가죽 일기장 안에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첫 문장은 제 세상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풋풋했던 연애 시절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 글은 4년 전 어느 겨울날에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변하기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 그의 냉담함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늘 힘차고 호탕했던 그의 필체는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결과를 받았다. 종이 한 장을 손에 쥐었을 뿐인데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의사는 사실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그 병이 나에게 유전되었다고. 헌팅턴 병.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것은 내게 내려진 예고된 사형 선고였다. 신경퇴화, 운동 능력 상실, 기억 상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되는 병.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수천 개의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아팠다. 왜 나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나에겐 모든 것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하연이, 행복한 우리 가정, 이제 막 펼쳐지려던 미래. 이제 그 모든 것은 어둠으로 향하는 가파른 내리막길이 되어버렸다. 저는 여기까지 읽고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헌팅턴 병. 저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화하는 희귀 유전 질환. 증상은 보통 중년기에 시작되며 운동, 인지, 정신 문제를 동반한다. 치료법은 없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 저는 몇 년 전 돌아가신 민준 씨의 아버님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노안으로 인한 건망증과 손, 떨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무서운 유전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하연에게 거짓말을 했다.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다. 매일 아무렇지 않은 척, 즐거운 척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녀에게 내일이 없는 미래를 함께 짊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연은 행복해야 한다. 온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서서히 망가져가는 환자를 돌보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다. 눈물이 쏟아져 내려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랬구나. 갑작스러웠던 출장들, 회의를 핑계로 늦었던 귀가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그 가혹한 운명의 선고를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계획을 시작했다. 잔인하지만 아마도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나는 하연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가 스스로 내 곁을 떠나게 해야 한다. 일부러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잊은 척했다. 실망과 허탈함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다. 나는 무심한 인간, 최악의 남편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가 떠날 때 그녀가 덜 아파할 테니까. 그래야만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거였구나. 그 냉담함, 무심함, 모든 것이 그가 저를 밀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기했던 서투른 연극이었습니다. 당신 변했어. 더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며 그를 원망하고
비난했던 제 모든 말들이 피 흘리는 그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을까요? 저는 이혼 바로 전날 쓰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필체는 훨씬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눈물로 번진 자국도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가끔 내가 뭘 하려 했는지 잊어버린다. 첫 증상들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내일 하연에게 이혼 서류를 건넬 것이다. 우린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을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다. 하지만 두렵다. 그녀의 눈을 마주했을 때 차마 그 말을 뱉어내지 못할까봐. 하연아, 미안해.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나 같은 사람 옆에서 썩게 할 수는 없어. 나를 미워해. 나를 원망하고 그리고 나를 잊어. 당신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내가 모아둔 작은, 아주 작은 성의를 남겼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해줘. 그 돈으로 우리 아라 잘 키우고 당신도 새롭게 시작해. 일기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통, 후회, 연민, 모든 감정이 뒤섞여 심장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고통받고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은 바로 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기로 선택했고 제 눈에 나쁜 사람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오직 저에게 자유를,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제가 무심하다고 믿었던 남편 박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픈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 기록 서류철을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오는 검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들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의 민준 씨, 그는 고독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년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웃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안의 말입니다.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끔찍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어줘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마지막 날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눈물 젖은 일기장을 덮고 저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가방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옅은 푸른색의 진료 기록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몸이 건조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안의 모든 글자, 모든 딱딱한 의학 용어들은 천근만근의 무게가 되어 이미 산산조각 난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서류철은 20장 남짓으로 두껍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운명이 민준 씨에게 내린 가혹한 판결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장은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헌팅턴병 유발 유전자, 양성이라는 글자가 지울 수 없는 핏자국처럼 선명한 붉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병에 대한 빼곡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아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헌팅턴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화하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증상은 보통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나타나며 무도병과 같은 비자발적 움직임, 인지능력 저하, 기억 상실, 판단력 장애 및 우울증, 과민성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포함합니다. 완치법은 없으며 증상 발현 후 평균 생존 기간은 약 15년에서 20년입니다. 15년에서 20년, 저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되뇌었습니다. 심장을 누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4년 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4년. 그는 이 사형 선고를 가슴에 품고 혼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다음 장들을 넘겼습니다. 뇌 MRI 촬영 결과와 신경기능 추적 관찰 도표들이었습니다.
복잡한 영상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각 페이지 끝에 적힌 의사의 소견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꼬리액 및 전두엽 피질에서 초기뇌 위축 소견 관찰됨. 인지기능 경미한 저하 소견 보이기 시작함. 3개월 주기 정기 검진 및 질병의 진행 단계에 대비한 심리치료 시작을 권고함. 한 줄 한 줄이 양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그 시기부터 민준 씨에게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깜빡했습니다. 불 끄는 것을 잊고 차키를 어디 뒀는지 잊고 전에는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제 생일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화를 냈고 잔소리를 했고 그가 무심해졌다고 더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심함이 아니라 병마라는 악마가 그의 뇌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첫 신호였다는 것을. 이유 없이 버럭 화를 냈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베란다에 혼자 앉아 밤새 담배를 피우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언가 숨기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물어 보려 했지만 그는 그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물어봐. 피곤해. 저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가 더는 저와 아무것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짜증 뒤에 숨겨진 것이 우울감일 수도 자신의 몸을 서서히 잃어가는 한 남자의 처절한 무력감과 공포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서류철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쓴 것이 아닌 민준 씨가 직접 쓴 손편지였습니다. 예전에 힘차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불안하게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남긴 짧은 유서와도 같았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첫째, 하연과 아라를 위해 충분한 돈을 남길 것. 내가 없어도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둘째, 하연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 것. 내가 최악의 인간이라고 믿게 해서 미련 없이 떠나 새로운 행복을 찾게 만들 것.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말 것. 셋째, 아주 먼 곳,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을 찾아 혼자 죽을 것. 하연이 내 망가진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다. 넷째, 그림을 그릴 것, 아주 많이 그릴 것. 하연과 아라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을 모두 그려 남길 것.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와도 최소한 이 그림들만은 남도록. 저는 서류철의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말입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사라지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저를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곁에 있어 줄 권리, 그를 돌봐줄 권리, 그와 함께 싸울 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제 사랑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병든 그를 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게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상실의 고통, 후회, 그리고 약간의 원망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5억 원이 든 통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모욕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마음이 아릴 정도로 세심한 그의 준비였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아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아끼고 또 아꼈을 겁니다. 오직 우리 모녀에게 안정된 삶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 그림들. 그것은 저주스러운 병이 기억을 지워버리기 전에 제 모습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붙잡아두려는 그의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림 뭉치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한 획 한 획에서 그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박민준, 나의 남편. 그는 무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고결한 남자였습니다. 민준 씨의 비극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손에 쥔 채 제 머릿속은 낡은 필름처럼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들을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 그의 무심함의 증거라고 여겼던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떠올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전혀 다른 의미,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7주년 결혼기념일 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촛불 아래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던 원피스를 입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늦게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도 선물도 없었죠. 그는 저를 보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피곤하게 뭘 이런 걸 준비했어. 그러고는 침실로 직행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억했기 때문에 차마 일찍 집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저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잔인한 계획을 망쳐버릴까봐 두려워서 그는 술에 취하는 방법을 가시, 돋친 말을 내뱉는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오직 제게 상처를 주기 위해 제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을 잊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허둥지둥 유치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선생님께 죄송했고 풀이 죽은 아이를 보며 속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에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빠 맞기나 해? 그는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책임한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때 병이 그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는 일부러 잊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기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남자의 무력감과 수치심이었을 겁니다. 그가 밤늦도록 야근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협력사 미팅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몰래 그의 휴대폰을 뒤져본 적도 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어쩌면 그 밤에 그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홀로 있었을 겁니다. 병원일 수도, 아니면 제가 보길 원치 않았던 첫 발짝이나 고통과 싸우기 위한 값싼 월세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도망쳤던 겁니다. 저에게서가 아니라 끔찍한 자신의 병으로부터, 그 끔찍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저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던 모습과 그의 지독하리만큼 고요했던 희생을 비추는 거울 조각 같았습니다. 저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변화만을 보았을 뿐, 그 차가움 아래에 고통과 사랑의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섰던 날이 생각납니다. 저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판사가 이혼에 동의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고갯짓이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을 거라는 것을. 그것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고 저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기 위한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은 홀로 길의 끝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가 그리다만 그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탄선은 눈부시게 행복해 보이는 서하연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눈치채지 못할 때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저를 그렸을 겁니다. 연필 한 자루로 기억을 붙잡으려 서서히 자신을 잠식해오는 망각과 싸우려 했던 겁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원망뿐만 아니라 오해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벽을 쌓고 과거와 그의 진짜 모습과 저를 단절시켰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의사 김지훈 씨,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사랑이 아니라 기댈 곳을 찾으려는 마음과 고마움이었을 겁니다. 제 심장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박민준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오해와 상처라는 안개에 가려져 있었을 뿐. 엄마, 울어? 방문 앞에서 딸 아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모양입니다. 아이는 달려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 안 울어.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라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찾으러 갈까? 아라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크고 맑은 눈망울. 아빠를요? 아빠 어디 있는데요? 엄마?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어. 지금 좀 아프대. 저는 최대한 쉬운 단어를 골랐습니다. 우리가 가서 아빠 간호해 줄까? 아라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프면 간호해 줘야 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제 등을 떠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울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더는 그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길의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 말입니다. 결심은 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박민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그가 숨어 있을 만한 장소, 이름 혹은 취미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강원도. 그는 서늘한 공기와 고요한 소나무 숲이 있는 그곳을 좋아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아니면 조용한 바닷가 어딘가일까. 그는 바다 풍경을 그리는 것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그의 어머니,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가 세상 모두와 연을 끊고 싶어 했더라도 어머니와의 끈은 차마 놓지 못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님 또한 이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라를 친정에 맡겼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는 한때 제 집이었던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더 휑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가 가꾸던 작은 정원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본 어머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동그래진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연이, 네가 여길 어쩐 일로? 어머님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전에 그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뵌 어머님은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이마의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허락하기도 전에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그대로였지만 가족의 온기는 사라지고 모든 것 위에 옅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앉으렴. 어머님은 문을 닫으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부엌으로가 물 한 잔을 따라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고 온 작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피할 수 없도록 깊숙이. 어머님, 민준 씨 아픈 거 알고 계셨죠? 제 질문은 어머님의 가장 약한 곳을 꿰뚫은 화살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물잔이 흔들려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우리 민준이 건강해. 아프긴 어디가 아파.
어머님은 애써 부정했지만 눈동자의 흔들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바로 앞에 일기장과 진료 기록 그리고 그림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어머님? 어머님은 그것들을 보고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일기장을 보고 진료 기록을 보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은폐와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깡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크고 아픈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한 어머니의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어머님은 흐느낌 사이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전부 다. 어머님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 애가 검사 결과지를 받은 날 나한테 와서 다 말했단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너를 힘들게 돌보게 하는 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어. 저는 침묵하며 들었습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군요. 어머님은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왔다. 내가 모질고 까다로운 시어머니 역할을 했어. 일부러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널 비난했지.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모진 말들을 내뱉었어. 그 모든 게 네가 그 애를 미워하게 하려고 이 집에 정남이가 떨어져서 미련 없이 떠나게 하려고 그랬던 거다. 어머님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연아, 이해하겠니? 나도 널 아껴서 그랬던 거야. 병든 사람 옆에서 내 청춘을 다 썩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넌 아직 젊고 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잖니. 행복이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섞인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오해와 원망 속에서 거짓으로 쌓아 올린 새 삶을 시작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님과 그 사람은 두 분 다 너무 독단적이셨어요.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제게 선택할 권리, 곁에 있어줄 권리, 함께 싸워나갈 권리를 빼앗아 버리셨어요. 아내에게 가장 두려운 건 남편이 병드는 게 아니라 이유도 모른 채 남편에게서 밀쳐지는 거라는 걸 모르셨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님의 양심에 내리치는 망치 같았을 겁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요? 어디 있어요? 어머님은 아세요?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잖아요. 두 분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의 울음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뒤 조금 진정이 된 후에야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원망하러 온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왔어요. 민준 씨, 어디 있나요? 어머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른다.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어. 가끔 발신인 주소 없는 엽서를 한 장씩 보낼 뿐이야. 자기는 잘 지낸다고, 엄마도 몸 조심하라고. 그리고 절대로 너한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어머님은 서랍장에서 누렇게 변한 엽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엽서들을 받았습니다. 앞면에는 각기 다른 명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몽환적인 강원도, 햇살 가득한 부산, 고즈넉한 경주,
뒷면에는 짧은 몇 줄의 글씨가 날이 갈수록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건강하세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림 한 장 그렸어요. 엄마, 엄마도 보고 싶고 그 사람도 보고 싶어요. 저는 몇 주 전에 도착한 마지막 엽서를 넘겼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떨려서 이제 글씨를 못 쓰겠어요. 사랑해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병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엽서, 뭉치를 손에 쥔 저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처럼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막연한 지명일 뿐 구체적인 주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넓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을까? 무력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제 표정을 보고 저만큼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연아, 어머님은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다 내 탓이야. 그날 내가 이기적으로 내 아들만 생각하지 않고 너한테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어머님은 제가 떠난 후 자신과 민준 씨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 눈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 아니? 민준이가 밤마다 잠을 못 잤어. 베란다에 앉아서 네가 사는 아파트 쪽만 바라보면서 담배를 연거푸 피워댔지. 네가 쓰던 방도 못 치우게 했어. 모든 걸 그대로 뒀지. 그래야 네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 어머님은 민준 씨가 바로 사라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은 계속 서울에 머물며 그림자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일하는 유치원 근처나 제가 아라를 데리고 자주 가던 공원 근처로 차를 몰고 갔다고 합니다. 그저 멀리서 너희 모녀를 지켜보기만 했어. 어머님은 흐느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엄두도 못 냈지. 네가 자기를 미워할까봐, 자기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어. 너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 한 번은 내가 몰래 따라가 봤는데 나무 밑에 서서 그네 타는 너랑 아라를 보면서 울고 있더라. 30 넘은 사내 자식이 공원 한복판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있었어. 어머님의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려 애썼습니다. 멀리서 저와 딸을 바라보며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다가오지 못했던 그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가 집에 와서 더는 이 도시에 못 있겠다고 하더구나. 어딜 가나 내 모습이 보인다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야 네가 자기를 완전히 잊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 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듣지 않더구나. 그게 널 위한 최선이라고만 했어. 그럼 김지훈 선생님은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냥 짐작해봤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을 어머님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의 죄책감을 더할 뿐일 테니까요. 민준이가 너랑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해 알고 있었어. 어머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하더구나. 그날 밤 술을 엄청나게 마셨지. 그리고는 나한테 말했어. 이제 하연이도 행복을 찾았네요. 저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어요. 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랬구나. 그가 떠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행복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박민준, 당신은 너무 바보 같아요. 잔인할 정도로 바보 같아요. 하연아, 어머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너한테 너무 모질었어. 그렇게 하는 게 내 아들을 지키는 거고 너한테도 출구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너에게 사랑할 권리를 빼앗았고 우리 민준이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보낼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들을 빼앗아 버렸어. 나는 죄 많은 어미다. 두 여자, 한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던 우리 사이에 이제는 어떤 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슬픔을, 같은 후회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홀로 병마와 고독과 싸우고 있을 한 남자를 위해, 그리고 오해와 눈먼 희생으로 갈라져 버린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둘 다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저는 테이블 위에 엽서 뭉치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저 그 사람 찾아야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혼자 두게 할 수 없어요.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저는 강원도 사진이 있는 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일기장에서 그가 썼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호숫가에 작은 나무 오두막을 짓고 매일 하연을 그리며 노을을 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일 텐데. 호수. 강원도에는 호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 1초도 더 그를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의 뒤늦은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제게 한 줄기 희망의 단서를 주었고 제 마음속 마지막 원망까지 씻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 남자를 되찾는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두 명의 여자였습니다. 어머님의 뒤늦은 후회는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박민준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고독과 병마 속에서 홀로 쓰러져 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주소 없는 엽서들, 짧은 문장들, 모든 것이 거대한 비밀에 흩어진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조각, 강원도라는 장소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개 낀 소나무 숲의 이미지, 고요한 호수,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그 문장. 호숫가에 작은 나무 오두막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선택한 마지막 안식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딸 아라가 있고 유치원 일도 있었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집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아라는 친정에 맡기며 전문 연수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게 손을 흔드는 작은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가. 아주 잠깐이면 돼. 금방 다시 함께 할 거야. 저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 댁에 다시 한번 들렀습니다. 어머님은 얼마 되지 않는 비상금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하연아, 이거라도 가지고 가렴. 내가 더 도와줄 게 없구나.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것이 어머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계세요. 제가 그 사람 데리고 올게요. 야간 버스는 소란스러운 서울을 떠나 꿈결 같은 고원의 도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는 듯 한 줄 한 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고통과 침묵의 사랑만이 페이지마다 스며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 도시가 아직 옅은 안개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서늘한 공기에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시내 근처의 작은 방을 잡고 서둘러 짐을 푼 뒤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넓고 골목은 미로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도 없이 사람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가 이곳 어딘가, 이 고요한 호수들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심장부인 춘천의 한 호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 호숫가 길을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모든 카페, 갤러리,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민준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 보신 적 없으세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하는 화가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낯선 이들의 고갯짓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에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친절한 분은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관광객이 낙엽처럼 많고 화가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사람 찾기는 정말 힘들 텐데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호수를 다 돌고 나면 다른 호수로 또 다른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오솔길, 소나무 숲 뒤에 숨은 마을까지 찾아 들어갔습니다. 택시기사님부터 노점상 아주머니, 밭이라는 농부에게까지 물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저는 익숙한 관광지는 거의 다 뒤졌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어졌고 목은 쉬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어 차가운 방에 홀로 누우니 외로움과 절망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린 걸까? 그는 여기에 없는 걸까? 아니면 그는 이미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막연하게 찾는 대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라면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어하는 병든 그라면 어떤 곳을 선택했을까? 분명 시끄럽고 붐비는 곳은 아닐 것이다.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자연과 가깝고 그리고 반드시 호수가 있는 곳.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외곽에 떨어져 있고 끝없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호수. 그 주변에는 몇몇 리조트와 사찰 그리고 임대용 작은 나무 오두막들이 있었습니다. 호숫가의 작은 나무 오두막. 그의 일기 속 문장이 다시 뇌리를 스쳤습니다. 바로 여기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오토바이에 올라 그 호수를 향해 달렸습니다. 호수로 가는 길은 산허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길가의 풍경은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그것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주위를 살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호수 주변은 아주 넓었습니다. 저는 관광지와 나루터부터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운이 저에게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 한 분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양반, 낯이 익은데 내가 몇 번 호수 건너편으로 태워다 준 것 같아. 항상 그림 도구를 들고 있었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럼 혹시 어디에 계시는지 아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항상 저쪽 소나무 언덕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했어. 그 위에 임대용 나무집이 몇 채 있는데 사는 사람이 거의 없지. 뱃사공은 호수 건너편 숲이 우거진 외딴 언덕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는 솟아오르는 희망을 안고 곧장 배를 빌렸습니다. 뱃사공에게 그 언덕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배가 무태 닫차 마셔 저는 언덕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지만 더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있을 거라고 믿는 그곳을 향해. 그리고 마침내 언덕 중턱에 이르렀을 때 저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늙은 소나무, 그늘 아래 숨어있는 세 채의 작은 나무 오두막.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 세 집 중 한 곳에 있다. 저는 깊은 숨으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첫 번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과거를 되찾으려는 여정, 다른 한쪽은 새로운 미래로 열린 문. 이 미묘한 시기에 이곳 강원도에서 의사 김지훈 씨를 마주친 것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에서 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려 했었지만 그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는 저를 계속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 이후로 그가 제 마음을 이해하고 당분간은 연락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호수 쪽으로 떠날 준비를 막 마쳤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하연 씨, 아침 식사는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약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계획 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볼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일부러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민준 씨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민준 씨 두 사람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제3자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예리함과 인생 경험이 풍부한 남자의 섬세함으로 지훈 씨는 이미 무언가 짐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연 씨,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 찾으러 온 거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연 씨가 떠난 후에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해서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친정 엄마의 마음에 감동하면서도 지훈 씨의 관심 앞에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머님, 탓하지 마세요. 지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하연 씨를 너무 아끼셔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연 씨, 이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하지만 여긴 낯선 곳이고 혼자서 사람을 찾는 건 힘들고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돕게 해줘요. 저를 돕는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인데 알아요.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끼어들 생각 없어요. 그냥 친구로서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이 근처 지리는 잘 알아요. 함께 다니면 더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적어도 혼자는 아니잖아요. 지훈 씨의 제안은 저를 극심한 갈등에 빠뜨렸습니다. 이성은 거절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여정이어야만 했습니다. 지훈 씨의 존재는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그에게도 민준 씨에게도 공평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홀로 헤매고 절망과 마주하며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잠시라도 기댈 어깨가 있다는 생각은 이상하게도 무척이나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 제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은 그 애매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재촉하지 않을게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을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요. 그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원도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 씨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록 제가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희망의 여지를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은 그의 진심을 밀어내는 것이고 다시 고독한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고민했습니다. 지훈 씨가 끈기 있게 제 울음을 들어주던 모습, 아라를 데리고 놀아주던 모습, 우리 모녀를 위해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꿈꿀 만한 그런 남자. 하지만 민준 씨, 오두막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깡마르고 약해진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희생과 낡아버린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 길은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지훈 씨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하연 씨,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약속해줘요. 꼭 안전해야 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야 해요. 약속할 수 있죠? 약속할게요. 제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 통화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호수를 향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막막하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명확한 목표와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을 것이고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일과도 마주할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나무 언덕 아래 오토바이를 세웠을 때 저는 나무 십 사이로 보이는 나무 오두막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용할 수 없는 이끌림과 연결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저 위에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을 찾는 저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마주침이 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마주침, 현재와의 마주침, 그리고 제 마음속 복잡한 감정들과의 마주침. 거의 30분간 가파른 언덕길과 시름한 끝에 마침내 세 채의 작은 나무 오두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언덕 중턱에 기대어 호수를 바라보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낡고 소박한 모습이 자연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집으로 다가가 색이 바랜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인상을 가진 할아버지 한 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화가인데 혹시 이 근처에 새들어 살고 있을까 해서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런 청년은 본 적이 없네. 여긴 나하고 저쪽 끝집 사는 젊은이밖에 없어. 끝집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밖에 잘 안 나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던데. 하루 종일 집 안에서 그림만 그리는 것 같더군. 할아버지는 노란 꽃이 만발한 덤불 뒤에 숨어있는 집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는 그 집을 향해 거의 달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나무 오두막은 다른 두 채보다 훨씬 더 낡아 보였습니다. 지붕에는 푸른 이끼가 껴 있었고 집 앞 처마 밑에는 텅 빈 이젤과 물감 자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서서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지금 그의 모습이 제 기억 속 모습과 전혀 다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단 1분이라도 더 그를 외롭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끼익, 낡은 나무, 문이 바닥에 쓸리며 건조하고 서글픈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문을 등지고 커다란 캔버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넓었던 등은 이제 앙상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려 애썼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붓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습니다. 붓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툭 하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지친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때 반짝이고 따뜻했던 그의 눈은 이제 깊게 패이고 지쳐 있었으며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마른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연아, 마침내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람소리처럼 희미하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제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비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달려가 그의 깡마른 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찾았어요. 당신을 찾았어. 민준 씨. 그도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꿈일까봐, 제가 곧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운 듯이. 그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소나무 숲속 작고 낡은 오두막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의 고통, 원망, 오해가 재회의 포옹 속에서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오직 사랑과 끝없는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았어? 그가 저를 놓고 떨리는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저는 흐느꼈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당신 병에 대해서, 그 일기장에 대해서, 당신이 날 떠난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요.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다 봤어. 그는 마치 도망치려는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보지 마. 지금 내 모습 너무 비참하잖아. 아니에요. 저는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비참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고결한 남자예요. 왜 그랬어요? 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요? 내가 지난 3년간 얼마나 당신을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알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로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하연아. 난 그저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내 행복은 당신 곁에 있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난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하지만 난 안 돼. 난 당신과 우리 딸의 짐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제 뺨으로 가져갔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우리 아라의 아빠예요.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이겨내는 거라고요. 저는 그에게 아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똑똑하고 사랑스러운지. 휴대폰에 담긴 아이의 최근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딸의 사진을 보며 입술을 떨었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당신을 꼭 닮았네. 아빠를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빠는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물어요. 제 말은 그의 심장에 밝힌 비수 같았을 겁니다.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고통과 회한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이제 내가 왔잖아요. 다시는 아무데도 안 가요. 우리의 재회에는 꽃도 촛불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과 진실, 그리고 이별과 병마마저 뛰어넘은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았고 이번에는 절대로 그가 저를 떠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 후의 날들은 행복하면서도 가슴 아픈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마침내 곁에서 제 손으로 직접 돌볼 수 있다는 행복, 그리고 끔찍한 병이 매일 매시간 그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 제가 곁에 있게 된 후로 민준 씨의 정신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외로운 삶과 그가 그렸던 그림들, 그리고 저와 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려는 듯 다시 걷는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헌팅턴병은 무자비했습니다. 손떨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기억력도 뚜렷하게 감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멍한 눈으로 저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얘기예요.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돌봤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고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요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그의 남은 날들이 가장 평온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길의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서울로 데려가 딸 아라를 만나게 하고 가족의 품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게 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그 스스로가 제 짐이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집 앞 처마에 앉아 호수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이상하리만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연아, 당신 여기 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 이제 돌아가야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아무데도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 당신에게 나라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창창한 미래가 있잖아. 나 같은 폐인 옆에서 당신 인생을 썩힐 수는 없어. 당신은 폐인이 아니에요. 저는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요. 난 더 이상 당신 남편이 아니야, 하연아. 그는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이혼했어. 내가 직접 그 서류에 사인했잖아.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야. 동정심 때문에 돌아와서는 안 돼. 동정이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더욱 당신을 여기 둘 수 없는 거야. 나를 봐. 오늘의 내가 당신이 사랑했던 그 박민준이 맞아. 나는 혼자서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해. 머지않아 당신도 못 알아보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야. 여기 남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사랑했던 사람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매일 지켜보겠다는 거야? 당신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의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가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당신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못해.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당신 인생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고 짐이 되는 걸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하연아, 제발 나를 이해해줘. 그는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돌아가. 당신의 삶을 살아. 당신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다른 남자를 만나. 그게 내가 바라는 유일한 거야. 당신과 우리 딸이 행복하다는 것만 알면 난 어디에 있든 웃을 수 있어.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것이 충동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온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으로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평온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득하고 매달렸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냉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살핌을 거부하고 힘겹게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 대화하지도 웃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떠나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너무나 고귀하고 이타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떠나야만 한다고, 그의 고결하지만 잔인한 계획에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짐을 꾸렸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홀로 나무 오두막 처마 밑에 앉아 수많은 별을 비추며 거울처럼 고요한 호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늘한 밤바람이 소나무와 들풀 향기를 싣고 와 살갗을 스치자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떠나는 것이 정말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최선일까? 그가 병마와 싸우도록 이곳에 홀로 남겨두는 것이 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에서 도망치려는 나의 비겁함일까? 나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어.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통은 그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딘가에서 외롭고 무력하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통이 육체의 고단함보다 수만 배는 더 크다는 것을. 사랑은 언제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 제게 미래를 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그가 그려준 그 미래를 희생해서라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남은 귀한 시간들을 얻으려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생각이 마치 전류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갈 수 없어. 다시는 그를 버려둘 수 없어. 오해 때문에 한 번 그를 잃었다. 나약함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를 잃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잠에서 깼을 때 그는 침대 옆에 평온한 미소를 짓고 앉아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어젯밤 꾸려두었던 가방은 다시 방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안 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하연아, 내가 말했잖. 그가 반대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입술에 댔습니다. 쉿, 제 말 먼저 들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애원이 아닌 확고함이 담긴 눈빛으로. 민준 씨, 당신의 사랑을 존중해요. 당신의 희생도 이해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겠어요. 당신에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권리를 빼앗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짊어졌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짊어지게 해줘요. 그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난 짐이 될 텐데. 그럼 그 짐, 제가 질게요.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 사이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건 어때요? 제 말에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친구로 혹은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돌보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같이 노을을 보는 친구가 될게요. 혼인신고서로 당신을 묶어두지도 완벽한 남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마지막 그날까지 당신 곁에 있게만 해줘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겠어요? 민준 씨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이런 가능성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내가 아닌 친구, 법적인 구속이 아닌 가장 깊은 이해와 정으로 맺어진 관계.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격렬한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밀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력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임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를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 속에 있던 이기적인 희생을 이겨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것임을 저는 그를 설득해낸 것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랑 이야기의 새롭고 마지막이며 가장 아름다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해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어머님은 수화기 너머로 오셨습니다. 하연아,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고맙다. 저는 김지훈 선생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연 씨, 그게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이라면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몸 잘 챙기세요. 그리고 기억해요. 저는 항상 여기 있을 거라는 걸. 그의 말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지만 제 감정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라를 강원도로 데려왔습니다. 믿을 만한 분을 구해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마지막 날들을 부녀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라가 온 날 작은 나무 오두막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는 마법의 약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행복한 아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남기로 한 결정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의 선택이었습니다. 파란만장했지만 깊었던 우리의 사랑에 온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호숫가 나무 오두막에서의 우리 삶은 평범했지만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하루였겠지만 우리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먼 미래를 생각하지도 과거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의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건강은 날마다 나빠졌습니다. 떨림은 더 잦아졌고 기억력 감퇴도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나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낯선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의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하연이에요. 당신 아내요. 저는 일부러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억 깊은 곳에 그 두 글자는 여전히 특별한 무게를 가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빛이 맑아지곤 했습니다. 하연이, 기억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딸 아라의 존재는 기적과도 같은 정신적 치료제였습니다. 아이는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으로 그의 마지막 날들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아픈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가 자기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매일 오후 저는 그를 부축해 처마 밑 의자에 앉아 정원에서 뛰노는 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노란 들꽃을 꺾어 제 머리에 꽂아주고는 달려가 그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아빠, 이것 봐요. 엄마 예쁘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예쁘다. 내 엄마는 언제나 제일 예뻐. 그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들은 제 평생 뼛속 깊이 새겨질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해볼 기회가 없었던 모든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호수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낡은 음악을 듣고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나무 오두막, 소나무 숲, 호수, 그리고 아라의 웃는 얼굴을 그렸습니다. 당신 그림 잘 그리네. 제 그림이 서툴기 짝이 없었음에도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뭘 해도 다 예뻐 보이나 봐. 기억이 좋은 날에는 그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
첫 키스. 그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억했습니다. 제가 입었던 원피스,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까지도요. 그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래서 썼다고 했습니다. 일기장에 만약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오더라도 최소한 이 종이들이 대신 기억해주도록. 우리의 사랑은 이 마지막 날들 속에서 더욱 순수하고 고귀하게 승화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도 결혼 생활의 계산과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고 이해이며 끝까지 함께하는 동행이었습니다. 저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그를 돌봤습니다. 그는 무력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저를 평온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에 제 보살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혼을 나눈 두 사람으로 마지막 길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연아, 그림이 그리고 싶어.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싶어. 저는 놀랐지만 서둘러 이젤과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은 붓을 쥘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한 획 한 획 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저와 아라를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일주일에 걸쳐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선은 떨렸고 색은 군데군데 번졌지만 그림에는 이상한 생명력과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저와 아라는 눈부신 황금빛 햇살 아래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을 향해, 그를 향해. 마지막 붓질이 끝났을 때 그는 붓을 내려놓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가 남기고 싶은 전부야. 다음 날 그는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한 눈으로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림을 쳐다볼 때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망각까지도 이겨낸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무 오두막 한가운데 이젤 위에 서서 마치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빛났습니다. 병마의 어둠과 민준 씨를 서서히 잠식하는 망각에 맞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그 그림에 쏟아부었습니다. 떨리는 손에 남은 마지막 힘,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 남은 한 줄기 명료함, 그리고 저와 딸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그림은 단순한 이미지의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슬픔, 말없는 유언이자 사랑 가득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림 속에서 저와 아라는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광활한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우리 모녀를 비추며 신비로운 후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좋아하던 소박한 흰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는 바람에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제 눈은 그림을 보는 사람, 즉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드러움과 신뢰, 그리고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라 역시 아침 이슬처럼 맑고 동그란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며 사랑스러운 전니를 드러내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미소는 한 점의 근심도 없이 해맑아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악은 결코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림 속에 자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의 자리에서 관찰자로서 그리고 그 영원한 행복의 순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 저와 딸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것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슬픔도, 병마도, 이별의 고통도 없는 오직 햇살과 웃음만이 가득한 밝은 미래를. 그는 우리의 미래라는 그림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 그 그림이 온전하고 완벽해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림을 완성한 날 이후로 민준 씨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더는 호숫가를 산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앉아있거나 누워만 있었습니다. 발작은 더 잦아졌고
끔찍한 망각은 그의 기억을 무자비하게 지워나갔습니다. 사소한 것들부터 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의사의 이름을, 방금 먹은 음식 메뉴를, 호수로 내려가던 오솔길마저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적처럼 그는 단 한 번도 그 그림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무리 지쳐 있어도 그는 그림 앞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시간이고 말없이 모녀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럴 때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고 순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 그림이 그를 이 세상과 그의 사랑과 그리고 한때 그 자신이었던 존재와 연결해주는 마지막 닫히자 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오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세요. 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돌볼게요. 때가 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어머님은 우시면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김지훈 선생님에게도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고통을 나눌 사람이,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전화해요. 항상 여기 있을게요. 그의 문자는 멀리서 보내온 조용한 포옹처럼 이 차가운 날들 속에서 작은 온기를 주었습니다. 그 즈음 우리의 나무 오두막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아라를 서울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서 아빠는 영원히 함께 놀아주고 뺨에 뽀뽀해주던 건강한 남자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집에는 이제 그의 희미한 숨소리와 제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온전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잡고 옛날 시어머니가 제게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바람 부는 가을밤에 엄마가 너를 재우니.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지만 저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그 익숙한 멜로디가 희미해져가는 그의 의식 어딘가에 닿아 작은 평온이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그의 일기장을 읽어주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겐 하연이 행복한 우리 가정이 있었다 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던 민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예전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본 것처럼 사랑으로 가득한 깊은 눈빛으로. 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연아, 그는 속삭였습니다. 바람 소리처럼 희미한 소리였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민준 씨, 저 여기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천천히 흐려져 공허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남아 그 어떤 병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그림은 벽에 걸린 예술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산이었고 망각마저 이겨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영원한 밤이 들이오기 전 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붙잡아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민준 씨는 이른 겨울 아침 짙은 안개를 뚫고 첫 햇살이 희미하게 비추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주 평온하게 잠든 채로 떠났습니다. 바로 이 나무 오두막 침대에서 저와
그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이 곁에 있는 곳에서 잠에서 깨어 제 손 안에 있던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것을 느꼈을 때 저는 소리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의 손에 제 뺨을 대고 마지막 남은 온기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병마의 속박, 그리고 망각의 공포로부터 그는 다른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웃으며 자유롭게 붓을 휘두르며 영원히 옛날에 그 강하고 재능 있던 박민준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장례는 소나무 숲속 작은 절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남겨진 마지막 유언대로였습니다. 그는 화장하여 유골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외했던 우리의 사랑이 다시 태어났던 그 호수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울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분하고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어머님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합장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어머님은 제 곁으로 와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연아, 어머님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다. 오히려 기쁘구나. 마침내 그 애가 편안해졌으니 더는 아프지 않아도 되니. 그리고 네게 고맙다. 그의 곁에 있어줘서 마지막 날들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줘서 내가 네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어.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마음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오해와 원망으로 얽혔던 두 여자. 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한 남자의 죽음 앞에서 이제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연민과 채울 수 없는 공동의 상실감뿐이었습니다. 아라는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아이는 그저 외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엄마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멍하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왜 아빠가 안 보여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저 멀리 산봉우리 너머 푸른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저기 하늘의 별이 되었어, 아가. 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말이야. 이제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돼. 아빠는 항상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라는 고개를 들어 맑은 눈으로 하늘을 찾았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아빠가 나랑 놀아주러 와요? 그럼. 저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밤 아빠는 우리 딸 꿈속으로 찾아올 거야. 장례 후 저는 그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홀로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의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호수는 푸른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유골을 호수에 뿌렸습니다. 하얀 재가 물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가 자연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요, 내 사랑. 저는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어요. 저랑 아라는 정말 잘 살아갈게요. 저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텅 빈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 일기장, 그림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그림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매일 우리 모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를 향한 그의 사랑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지훈 선생님과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 저를 찾아와 우리 모녀를 돌보고 싶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라도 탐낼 만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훈 씨, 제 마음은 이미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더는 없어요. 저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우리 아라 제 힘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그저
지훈 씨가 저보다 더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여자를 만나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는 더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깃든 하지만 존중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연 씨. 언제나 좋은 친구로 남을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전화해요. 저는 혼자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모든 시간과 사랑을 딸 아라를 키우고 민준 씨의 모습을 가슴에 간직하는데 쏟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리석다고 과거에 갇혀 스스로의 행복을 외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의 행복은 곁에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의 행복은 지나간 사랑의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제 딸이 아버지의 미소와 재능을 닮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남긴 5억 원을 제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으로 작은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박민준 희망재단. 형편이 어려운 헌팅턴병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저는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죽음이 같은 운명과 싸우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라는 무럭무럭 자랐고 아빠를 꼭 닮아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가끔 아이는 그림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웃고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언제나 이곳에, 이 집에, 우리 모녀의 가슴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슬픈 이야기일 겁니다. 이별과 병마, 상실의 이야기. 하지만 저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소유가 아닌 희생. 그리고 끝없는 이해에 대한 이야기. 민준 씨는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때로는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남긴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몫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림 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저와 제 딸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히 되었습니다.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연 씨의 눈물겨운 과거 찾기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침대 밑에서 잊혀가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가슴 아픈 비극의 진실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연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중 누구도 솟아나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오해에 대한 분노, 남편의 고요한 희생에 대한 감탄, 그리고 끝내 온전하지 못했던 행복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듣는 배신이나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의 더 깊은 차원을 건드리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역경에 맞서는 방식, 그리고 행복이라는 두 글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큰 질문을 던집니다. 하연 씨와 민준 씨의 결혼 생활 마지막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처음에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잔인할 정도의 냉담함이었습니다. 기념일을 잊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을 잊고 심지어 8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매정한 말을 내뱉는 무심한 남편. 어떤 여자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상처받고 원망하고 자신이 식어버린 사랑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무심함 뒤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차가움 뒤에는 소리 없는 절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아주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연 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미워하고 떠날 수 있도록 스스로 악역이 되는 연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연 씨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였을까요? 자신이 병들면 그녀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큰 사랑, 이기적일 정도로 이타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연 씨가 자신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옆에서 그녀의 청춘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스스로 그녀의 행복을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희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의 희생은 참으로 고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결혼에 있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혼자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이란 한 사람이 무조건 지켜주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혼은 동행입니다. 동행이란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어려움, 무거운 짐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날 민준 씨가 사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연 씨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연 씨가 그를 버렸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훗날 그를 찾아 나선 그녀의 여정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비록 짧았을지라도 함께 싸우며 온전히 서로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몇 년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오해와 회한 속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민준 씨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어려움과 두려움을 숨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이 걱정할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배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와 함께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귀 기울여주고 행복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상대방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침묵이라도 때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거리를 만드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곁에 있을 기회, 동행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연 씨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연민과 사랑의 능력을 파괴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3년간 원망 속에서 살았던 하연 씨는 냉소적이고 비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속였다며 민준 씨를 원망하고 책망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가 민준 씨를 찾아 나선 여정은 동정심의 발로가 아니라 치유된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얼마나 돌려받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내라는 역할이 아닌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강원도에 남기로 한 하연 씨의 결정은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반드시 결혼이라는 제도나 소유욕으로 묶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 사랑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며 그를 돌보고 마지막 날들의 기쁨과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모든 편견과 명분을 뛰어넘어 공감과 나눔이라는 사랑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연 씨가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좋은 남자인 김지훈 선생님과의 행복한 미래를 포기하고 곧 떠나갈 사람 곁에 남았느냐고. 왜 장미꽃길 대신 눈물길을 택했느냐고.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만 어떤 이는 희생 속에서 자신의 사랑에 온전히 충실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비극적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연 씨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택했고 저는 그녀가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원도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장 자기 자신답게 가장 충만하게 사랑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민준 씨와 함께 그의 인생이라는 마지막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단순한 물감만이 아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영원한 평화가 담긴 그림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연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끝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절망에 빠져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썼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떠나며 고귀한 사랑을 남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표현 방식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우리에게 희생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하연 씨 또한 상실 앞에서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슬픔을 힘으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으로 재단을 세웠고 그의 꿈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며 용감했던 아빠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 계속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랑했으며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공평하지만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역경과 비극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맞서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운명을 원망하고 탓할 수도 있고 혹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이해하며 맞설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평탄한 길일 수만은 없습니다. 오해와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언제나 돌아올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회의 순간이든 영원한 기억 속에서든 말입니다. 부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진실한 사랑은 마침내 이별과 죽음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연 씨와 민준 씨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서로를 더 온전하고 너그럽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